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활용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의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대만이 전쟁터가 될 가능성만 더 높아졌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말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권한을 사용했다라는 것인지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게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LA 인근 버뱅크와 라케냐다라는 지역의 그 일반 주택 뒷마당 수영장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그 야생 곰들이 더위를 식힐 물가를 찾아다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LA 인근에는 사실 뭐 딱히 강이라고 할 만한 그런 강도 없고요. 뭐 LA 강이라고 이름은 있습니다만은 거의 물이 뭐 흐르지도 않죠. 또 그리고 계곡에 뭐 물이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결국은 이 산속에 있는 곰들이 주택가의 수영장으로 더위를 피해 침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경찰은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곰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절대로 바깥에 내놓지 말라라고 그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영장에서 곰을 발견했을 경우에 몸을 즉각 피하고 911에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도 힘들고 곰도 힘든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에어컨이 고장난 차량에 실려서 훈련시설로 옮겨져 가던 경찰견들이 무더기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더위 때문입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인디애나주 미시간시의 훈련시설로 이송 중이던 경찰견 무려 18마리 가운데 8마리가 차량 화물칸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경찰견을 실어 나르던 운전자는 개들이 갑자기 심상치 않게 뒤에서 막 짖어대는 그런 소리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일단 휴게소에 내려서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자가 이 화물칸을 열자 이미 여러 마리는 죽어 있었고요. 또 여러 마리는 기진맥진한 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화물칸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고요. 또 물이 있었던 그 그릇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화물칸에 있던 에어컨은 고장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개들이 짖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 화물칸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 화물칸이 운전석과 분리되어 있어서 운전자는 에어컨이 고장난 사실을, 그 화물칸 쪽의 에어컨은 고장났다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 자라는 것으로 유명한 식물이 있죠. 네, 바로 그 선인장. 그런데요, 이제는 그 선인장도 못 견디겠나 봅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지역 명물로 꼽히는 이 사구아로 선인장이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요, 초록빛이 돌아야 할 그 선인장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앞서 그 피닉스에서는요, 연일 100도를 넘는 것은 물론이고 최고 기온 110도가 넘는 날이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운 것도 더운 겁니다만은 이런 폭염이 쉬지 않고 장기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로 인해서 더위에 비교적 잘 버틴다라는 선인장까지도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구아로 선인장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쪽부터 썩어가면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있다라면서, 이 애리조나의 고온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올해의 경우에는 몬순, 즉 계절풍도 전혀 불지를 않아서 그야말로 타들어가는 뜨거운 더위가 계속되면서 선인장 괴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구아로 선인장이 더위와 건조한 환경에 아름답게 적응해온 그런 식물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곰도 한계를 느끼고 선인장마저 한계를 느끼는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네, 인명피해는 특히 한국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은 전국에 연일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다르죠? 미국은 뜨거운 떼약볕 더위, 뜨거운 더위. 한국은 푹푹 찌는 이 습도가 높은 그런 찜통 더위, 뭐 일각에서는 가마솥 더위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일 그 습도가 높은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그런 더위로 말미암은 사고가 한국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떼약볕 아래 농사를 짓다가 쓰러져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 온열 질환자 300여 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들어서 온열 질환 추정 사망 사례도 속출하면서 최종 집계 숫자는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에서는 폭염 속 밭일을 하던 70대, 80대, 90대 노인들 4명이 숨졌습니다. 네. 70대, 80대, 90대 이 어르신들은요, 이 같은 더위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들 터인데 시골에 뭐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직접 밭일을 하러 이 더위에 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푹푹 쓰러지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이 밀양시와 남해군에서 농사일을 하던 2명이 숨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더위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신체적인 피해를 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 덥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이 더위를 통해서 한번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더우면 땀나죠. 네. 우리 신체는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 신체 안에서 땀을 밖으로 배출시켜서 체내 온도를 낮추려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온도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의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면, 즉 한 번에 많은 양의 땀이 빠져나가면 두통, 구토, 어지럼증, 그리고 무력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일사병이라고 합니다. 일사병은 영어로는 sunstroke 또는 heat stroke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시원한 곳에서 잠시 쉬고 수분을 섭취해주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말로는 이제 일사병 말고 또 있습니다. 열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영어로는 뭐 일사병, 열사병 크게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그저 sunstroke 또는 히트 스트로크로 이제 쓰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일사병을 넘어서 더 중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이제 한국에서는 열사병이라고 좀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명률이 100%에 달할 정도로 한층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더위 먹었다라는 하는 정도의 그런 피해를 넘어서는 신체적인 피해, 즉 일사병을 넘어서는 피해, 즉 열사병 수준일 경우에는요, 중추신경에 장애가 일어납니다. 즉 뇌에 데미지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몸이 떨리기도 하고요. 막 좀 더운데 몸을 떨기도 하고 구토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심해지면 몸에서 더 이상 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으니까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호자들이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괜찮아진 게 아닙니다. 체온이 정상이 돼서 땀이 안 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는 열사병에 이르게 되면요, 일사병을 넘어서서 열사병에 이르게 되면 신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땀이 안 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방치하게 되면 뇌에 손상이 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의식을 잃게 되고 전신의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몸 곳곳에 후유증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회복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치료가 지체되는 경우에는 뇌신경 쪽에 부작용이 있고 뇌신경 쪽에 데미지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탈수 상태가 지속이 되면 혈관 질환에도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또 이 혈관 질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더위 속에서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그때그때 제때제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야 혈관 막힘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뇌에 데미지도 갈 수 있고 혈관 막힘도 있을 수 있고, 이 무서운 게 열사병입니다. 일사병을 넘어서 좀 더 위중한 피해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도 특히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아주 시골에서 밭일 하시는 이런 어르신들 말고요,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특히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한다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무실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시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실내에서 그나마 에어컨이라도 이제 켜고 이 더위를 피할 수 있으니 다행이긴 하네. 뙤약볕 속에서 밭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니까 참 안타깝네. 그래도 난 좀 다행이긴 하네. 뭐 이런 마음들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냉방병입니다. 에어컨을 너무 오래 쓰다가 걸릴 수 있는 것.
사실 뭐 이건 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증상이긴 한데요. 근데 병이라고 한국에서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에어컨 속에 그 살아오는 그렇게 자란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냉방병이라는 단어조차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보다는 그저 이제 선풍기로 여름을 나던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 1세대들은 성인이 다 된 후에 이제 에어컨을 경험하면서 너무 차가운 바람 아래에 갑자기 너무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몸 여기저기가 좀 쑤시기도 하고 머리도 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냉방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는 이 냉방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뭐 구분을 하자면 에어 컨디셔닝 시크니스 또는 에어 컨디셔닝 신드롬 정도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은 있습니다. 자, 여하튼 미국에 이제 냉방병이 있던 없던 그래도 우리는 그게 뭔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자, 일단 냉방병은 신체 기능이 여름 온도에 적응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나치게 차가운 환경에 오랫동안 지속돼서 노출될 때 우리 몸이 기온 차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섭씨로 봤을 때 작게는 5도, 많게는 8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환경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것도 오래 노출이 되면 말초 혈관의 급속한 수축을 동반한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기능의 변화 등이 발생하면서 특정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특정 증상을 우리는 그저 냉방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또 심폐기능 이상 또는 관절염 등 이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이 냉방병에 취약해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증상을 조금만 더 볼까요? 더운 곳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더운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많이 노출이 되어 있게 보내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몸이 좀 덥고 힘들고 좀 지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몸은 그 상황에 맞춰져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갑자기 너무 에어컨이 세게 켜져 있는 실내로 확 들어와서 온도 차이가 심해지는 경우에 신체 기능이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뇌의 혈류량이 감소해서 어지럽고 졸릴 수도 있고요.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장 운동이 변화해서 소화불량이나 복통 또는 설사 등 다양한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근육 수축이 불균형을 일으키면서 근육통이 생기면서 몸 여기저기가 좀 쑤신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냉방병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 그거죠. 두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몸이 좀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제 몸의 온도를 좀 잘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너무 차가운 곳에서 조금 옮긴다든지 에어컨을 잠시 끈다든지 또는 자연 바람을 좀 쐰다든지 뭐 더워도 좀 자연 바람을 쐰다든지 이런 정도로 경미한 증상은 웬만큼 다 처방이 됩니다. 그 냉방기구 사용을 조금 중단하고 또 물 마시는 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그러면서 휴식을 취하면 바로 호전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바로 호전이 되죠.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또 특히 고열, 기침, 근육통 등 증상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심한 증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그런 증상이 아니라 생각보다 열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 감기 걸린 것 같은 그런 증상. 우리가 이제 감기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고열과 두통과 기침이잖아요. 그리고 근육통. 이게 대표적인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딱히 감기 걸릴 일이 없고 이게 냉방병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기 증상과 너무 비슷해서 더운 데 있다가 추운 데 왔다 갔다 했더니 감기 걸린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증상이 감기 증상과 똑같은 거지 사실은 이게 원인은 냉방병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감기라는 것도 정확한 병명은 아니잖아요. 고열, 기침, 근육통 이게 이제 증상이 어려졌을 때 우리는 그냥 감기라고 표현할 뿐이지 사실은 의학적으로 감기도 병명은 아닙니다. 그런 증상일 뿐이지 사실 냉방병도 병명은 아닙니다. 그런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인이 조금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한 감기와 같은 그런 증상을 냉방병 쪽에서도 그렇게 증상이 나올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서 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라는 의료계의 얘기입니다. 자,
더위를 못 참아서 주택가 수영장을 찾아 내려가는 그 고음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매년 불던 계절풍도 불지 않고 이제 태양만 뜨겁게 내리쬐는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괴사해 버리는 그런 선인장 얘기를 하다가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이 잘 견뎌야 하기에 일사병, 열사병, 이어서 냉방병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몸이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좀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쯤에서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뉴스는요. 자, 처음에 예고를 해드렸던 그 뉴스로 이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이요. 대통령 비상 권한을 활용한 대만 군사 지원 계획을 지난 주말에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주말 대만에 대한 3억 4,5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군사적 지원에는 미국의 방위 물품, 말이 좋아서 방위 물품이지 쉽게 말하면 두 글자로 뭐죠? 방위 물품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네, 무기입니다. 미국의 무기를 지원함과 동시에 군사 교육도 해주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에 지원하는 방위 물품에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가 포함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대용 방공 미사일과 대형 무인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군사 지원 계획은 대통령 사용 권한, 이 PDA를 이용해서 대만에 무기를 보내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PDA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 사용 권한, 이 PDA라는 것은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Presidential Drawdown Authority라고 합니다. 비상시 의회의 동의 없이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30차례 이상 이 PDA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말이 뭐 비상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비상시라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네, 그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판단하는 겁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하는 거니까 그 판단도 대통령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는 벌써 30번 이상 했고요. 대만에 대해서는 지금 대만에 무슨 비상시인가? 뭐가 비상시지라고 좀 생각할 수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걸 무기 지원을 안 해주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나의 판단이다. 그래서 비상시라고 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위급한 비상시는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전쟁 발생하는 것을 모두가 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전 단계를 나는 비상시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PDA를 발동한다라는 겁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제3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무기 생산과 의회 승인 등 그런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모두 생략할 수 있는 제도가 PDA입니다. 생략하니까 뭐가 장점이 있겠어요? 네, 시간도 빨라집니다. 이 PDA를 활용할 경우에 계약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 없고요. 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그런 시간도 필요 없으니까 대만에 그동안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던 상당량의 미국의 무기들도 바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의회는요, 지난 회계년도 예산을 승인할 때 대만 안보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10억 달러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PDA를 활용해서 이 1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계획에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면서 이런 결정은 대만을 오히려 화약통이자 탄약고로 만들고 대만 해협에서 전쟁의 위험을 격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이 내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관련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대법원 판결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을 해준다라는 정책에 제동이 걸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동이 걸려서 학자금 대출 탕감이 할 수 없게 됐는데 요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플랜 B, 새로운 어떤 그 법안을 제출해서 시동을 건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안으로 마련을 해서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도록 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내일부터 접수에 들어갑니다. 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이라고 해서 앞글자만 떼서 Saving as on a Valuable V 그리고 Education, 그래서 이 에서 S
AVE라고 해서 줄여서 세이브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뭐 세이브 프로그램이라고 쳐도 아마 나올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학자금 탕작은 오는 10월부터 이루어질 방침인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소득이 얼마일 때 얼마를 탕감받을 수 있는 것였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영상 설명란에도 이 웹사이트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 그리고 내가 또는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손녀들이 해당이 되는지, 탕감받을 수 있는지, 자격이 되는지 등등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모든 자료가 거기 다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소득과 또 가족 규모에 따라서 상환 액수가 결정됩니다. 대출자 학자금, 대학 학자금 대출 받을 때는 보통 결혼 안 했으니까 이제 1인인데 받았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혼자 살면 이제 1인 가족 소득의 규모로 이제 보면 되고요. 학자금 받았을 때는 대학생이어서 혼자였지만 그 후에 학자금을 계속 갚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생활하면서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4인 가족의 그 가정을 꾸리고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을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 상환액을 보면 $0까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 안 갚아도 되는 탕감받는 그런 자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완전 탕감도 가능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제 완전 탕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요, 자, 1인 대출자의 경우는 연소득이 $32,805 이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가족을 꾸렸어. 그래서 이제 4인 가족이 돼버렸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을 보시면 됩니다. $67,500 이하면 탕감 완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교육부는 100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가 사실상 탕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대출자는 상환액이 현재 절반 규모로 줄어들고 최소 10년 이상 상환을 해왔다면 남아있는 부채는 모두 탕감시켜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의 항공사들이 국내선의 수요 감소에 따른 요금 하락으로 매출 증대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사들은 치솟은 항공요금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됐지만 최근에는 국내선 요금 하락의 울상입니다. 여행객 많다면서 왜 요금이 떨어지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국내선, 국제선 차이가 좀 있네요. 미국의 국내선 왕복 항공권 가격은요, 평균 $258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11%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국제선의 경우에는 평균 $958로 지난해보다 8%, 또 지난 2019년보다 23% 각각 비싸졌습니다. 미국인들이 팬데믹 동안에 인기 있었던 짧은 거리보다는 이제는 해외여행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뉴스는 중요한 뉴스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에서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의 상징으로 그동안 비판을 많이 받아온, 사실 인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고 자신의 온몸을 태워서 인류를 위해서 불을 밝혀왔던 그 백열 전구가 사실 최근에는 에너지 비효율적인 대표적인 거다라고 또 오히려 이제 많이 비판을 받았죠. 그 백열 전구가 이제 내일부터 미국에서는 퇴출됩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위대한 발명품이었던 그 백열 전구가 140여 년 만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연방에너지부는 백열 전구가 충족할 수 없는 새로운 에너지 효율 규정을 내일부터 전면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백열 전구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미국의 법이 백열 전구 요걸 팔지 마라, 그게 아니라 이 백열 전구가 해낼 수 없는 새로운 에너지 기준을 발표해서 이 에너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모든 전구는 판매 못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백열 전구는 판매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소비자들은요, 이 LED 전구와 같은 고효율 조명기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백열 전구 퇴출을 추진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LED 전구가 초기 구입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료 하락으로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상승세를 잡을 수 있다라는 소위 골디락스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아주 신나는 관측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고용과 소비 지표가 지금 탄탄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 추세도 살짝 둔화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대표적인 미국의 경제 신문이 있는데요. 이들 신문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겪지 않고 연착륙할 것이다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는 전망에 확신이 더해졌다라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가지 발표를 보면요. 지표가 모두 미국 경제에 대한 소위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최근에 발표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보면 지난달에 4.1% 올랐습니다. 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오른 수치가 낮다라는 것입니다. 이 4.1% 상승이라는 것은 지난 2021년 9월 이후에 최저치의 상승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을 다소가 늦추어도 될 그런 신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용 흐름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이후에 5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도 3.6%로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페드도 미국 경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현재 페드는 더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낙관적인 흐름에 올라타는 모양새입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땠습니까? 일주일 동안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가도 잡고 경기도 침체시키지 않는 소위 최상의 시나리오, 이걸 이제 골디락스라고 표현하는데 미국이 이 골디락스를 지금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이지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현실로 나타난 건 아니고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입니다. 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 선출 첫 관문인 공화당 경선 토론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 의사를 재차 확인하면서 공화당 경선이 파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말에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유세에서 운집한 지지자들에게 내가 다음 달 경선 토론회에 참석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안 해야 되겠느냐라고 크게 외치면서 관중들에게 물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공화당 첫 경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요즘 받아오고 있습니다. 라면서 내가 지지율 0%, 1%, 2, 3, 4%의 그까지 지지율을 가진 그런 사람들 옆에 서서 그들이 내게 적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해야 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10명 또는 12명의 적대적인 사람들 또 적대적인 언론 매체들과 함께 그 단상에 올라가서 끔찍한 그런 질문들로 곤욕을 치러야 되겠느냐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군중들은 한결같이 NO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자 그렇다면 그 토론회를 내가 건너뛰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자 군중들은 예! 라고 답하면서 환호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선 경선 토론회에 불참할 수 있는 명분을 쌓았습니다. 결국 공화당 경선 토론회는 그들만의 지지율, 그야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 맞따라 낮은 지지율을 가진 그들만의 토론으로 되면서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미국 정계에서 정치인 고령화를 둘러싼 불편한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이 같은 쟁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강 구도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방금 전에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올해 80세, 77세라는 점에서 이미 붉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의회에서 일부 고령 의원의 다소 우려스러운 모습이 노출되면서 미국 정계의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자, 지난 27일 저도 보도해드린 바 있죠. 올해 81세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TV 카메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갑자기 모든 동작을 멈춘 채 멍하니 그냥 공중의 시선을 고정시킨 지 한 20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멍하니 정면만 응시를 하면서 얼어붙은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다음 날인 28일에 또 올해 90세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에게 또 시선이 쏠렸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의회 상임위원회 투표에서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해야 할 때 돌연 어떤 법안을 막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옆에 있던 보좌진이 급히 옆으로 가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귓속말을 들은 뒤에야 갑자기 정신을 차렸는지 예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될까? 네, 평균 연령은 뭐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58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원보다 상원이었습니다. 상원만 따로 놓고 보니까요, 연방 상원 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64세로 확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에게도 정년을 정해주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요즘 많이 있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만일 상원의원의 상한을 60세로 한다라고 전제를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상원의원 가운데 71%가 나가야 되고요. 만일 상원의원들의 상한 연령은 70세로 그나마 이거 많이 올린 거죠. 70세로 한다면 지금 현재 상원의원 가운데 30%가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는 퇴직 연령이 있는데 유독 정치인들에게는 왜 이런 게 없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만 이는 뭐 단순한 문제는 물론 아니죠. 정치인 한 명이 은퇴하면 그를 둘러싼 보좌진을 포함해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실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과 보좌관들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보좌진들만 문제입니까? 나이가 있건 없던 그 정치인 주변을 둘러싼, 이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주변인들, 그들에게도 다 연관되는 문제죠. 누가 상사에게, 이제 보좌진들 얘기입니다. 누가 자신의 상사에게 당신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전성기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인이 만약에 그런 말을 보좌관이 했다면 그 정치인이 그 말을 듣고 그렇지? 내가 너무 나이가 들었지? 난 이제 좀 은퇴해야 되겠지? 라고 만일 은퇴를 하면 그 보좌관도 일자리를 그제서 바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상사에게, 그 의원님에게. 오히려 반대로, 의원님 아직도 거뜬하십니다. 건강하십니다. 건재하십니다. 엊그제 잠깐 공중에 시선을 놓치고 또 말도 잠깐 못하면서 20초 동안 멍하게 계셨던 거, 그거 아닙니다. 제가 다 알아서 책임지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비위를 맞추겠죠. 결국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은 정치인들의 경우에 대충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고령의 정치인이 직접 뭘 하기보다는요, 자, 어떻게 그 정치인들, 그 정치계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고령의 정치인, 뭐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누가 봐도 그런 고령의 정치인들 어떻게 되느냐, 직접 자기가 뭘 하기보다는요, 일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보좌관들이 웬만한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입법보좌관이 열심히 정책을 대신 만들어내고요. 또 수행보좌관이 의원에 대한 그 기자들의 접근을 가능한 한 제한하는 일을 잘해서 칭찬받고, 또 정책보좌관은 가능한 한 의원님이 대본에 없는 그런 순간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고령의 정치인들에 대한 논란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비공식적으로라도 거론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요, 결국 언젠가는 그 문제가 공식적으로 책상 위에 놓여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차별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일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어떤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된다라면 그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